공공재개발 사업에 좀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쁘실 텐데 오늘 자리를 또 빛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좀 이제 마스크 때문에 울려서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좀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2번 정도 나왔는데요. 6월 17일 대책하고 그리고 8월 4일 대책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6월 17일 공공재개발 사업이 포함되는 대책이 발표됐던 그 내용을 많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되실 것 같고요. 8월 4일날 대책이 나왔던 부분은 이번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좀 확대하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이 확대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으셔서 참석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포인트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관련되는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왜 도입됐는지와 내용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요건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향후에 9월에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6월 17일 대책의 내용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일단 내용은 전반적으로 2023년 이후에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서울시 내에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좀 더 이제 적정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로 도입 배경, 도입 목적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주택 공급 확대와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다. 이 내용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내용입니다.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내용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공공재개발 사업이 하반기에 법률 개정이 되면서 여기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이 부분이 이제 제도가 신설되게 됩니다. 이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존에 있었던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 이 부분이 인센티브가 부여된 정비구역하고 정비계획 이런 부분으로 좀 추가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래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는 정비구역 그리고 정비계획 이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해서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만 진행하는 걸로 내용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는 무엇이냐, 그러면 요건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은 일단은 공공임대 비율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대 비율이 원래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 비율은 그대로 가져가고 추가로 좀 어렵게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조합원 분양을 제외하고 50%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에서 적용하는 임대주택 세대수하고 추가로 수익형 전세라고 해서 공적 주택이 포함되는 주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공성이 조금 강화되는 대신에 무엇이 인센티브가 있느냐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뭐 도시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내용이 끝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제도가 요번에 신설이 되는데 정비구역하고 정비계획, 촉진지구로 하면 촉진지구나 촉진계획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수립이 되면서 시행자는 SH나 LH 그리고 인센티브는 도시규제 완화, 신속한 주거정비 이런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큰 내용을 뒷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좀 없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뒷내용부터 이제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단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시행자는 그 SH나 LH가 시행자로 들어오거나 추가로 조합이 있으시면 조합과 SH나 LH가 공동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합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가능한데 다만 이제 SH나 LH가 단독으로 조합 없이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자 여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가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조합 설립에 대한 요건보다는 약간의 완화가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요건을 말씀드린 부분 중에 공공임대 비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에서도 적용했듯이 재개발 임대 비율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요 세대수, 공공임대, 그러니까 재개발임대 세대수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요 수익형 전세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익형 전세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50%를 차지한다. 요 공공임대 세대수를 포함해서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많이들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구역 현황별로 어떻게 이제 세대수가 그리고 주택 유형이 배정이 되는지 좀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숫자가 변동이 될까 좀 헷갈리실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 그 구역 현황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배정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분형 주택이라고 있는데 지분형 주택은 사실은 이제 조합원 분양에 가까운 주택입니다. 다만 이제 과소 자산 보유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 분양을 좀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께 공급되는 조합원 분양 주택인데 시행자인 SH나 LH와 공동으로 지분을 공유를 할 뿐이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 정도만 매입을 해서 향후에 거주도 하시고 이제 매매나 이런 부분들 진행할 수 있는 주택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조합 여건이라든지 조합원의 여건에 따라서 배정되는 세대수기 때문에 약간 이제 플러스 알파 개념이고요. 이 두 가지 내용 정도가 차지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투기 방지 대책 관련 내용인 건데 요번에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자체가 6월 17일 날 정책 발표는 되었지만 이제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가 되면서 조금씩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의미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하면 현재도 이제 서울시는 이제 투기 과열 지역으로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이유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 재개발 사업도 이런 그 기존의 민간 재개발 사업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투기 방지 대책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러한 제도들은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관계기관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그거에 준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요건을 말씀드렸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인 건데요. 인센티브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실상 이제 도시 규제 완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좀 예외가 된다.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한 인센티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뭐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뭐 기부채나 완화가 들어가지만 구역 여건, 그리고 주변 여건, 그리고 서울시의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최대한 인센티브가 부여가 될 수 있지만 여건에 따라 가지고는 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최대한 사업은 구역 지정이 되겠지만 좀 더 그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된다. 이런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하셔야 무조건 이런 용적률이 상향된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다만 좀 더 배려를 해서 추진은 될 거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도시규제 완화하고 요 사업성을 보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가 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이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주랑 철거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주하고 철거 이후에 그 분양가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법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말고 시행자가 부담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익과 지출이 변동이 되지만 그 지출 부분을 통제를 해서 분담금을 확정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지원인 건데요. 사업비 지원은 사실상 뭐 SH나 LH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지원이 되면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저희 SH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확대하지 못했던 이유가 재원 조달이 안 됐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그래서 정비 사업에서 재원 조달을 약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조합하고 공동시행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재원 조달이 됐었는데 이번 제도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이 직접적으로 SH와 LH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SH 같은 경우는 일단 정비 사업에서 좀 물량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저리로 융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경감이 돼서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주비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업의 진행을 좀 원활하게 위해서 조합원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그 자기 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좀 낮춰드리겠다. 왜냐하면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LTV 제한이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담금 비율을 좀 낮추거나 이주비 대출을 좀 원활하게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뭐 나중에는 개개인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국비 지원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그런 정책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임대상가에 대한 뭐 세입자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주거지역하고 연계는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꼭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중복해서 연계를 했을 때만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최대 50억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시 규제를 완화를 받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마 해제구역이나 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뭐 인센티브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요 절차가 조금 간소화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 소유로 이관을 해서 요번에 심의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는 내용을 간소화하는 절차로 심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각종 심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용적률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외에도 건축계획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뭐 내부의 주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
그 건축 심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 재해, 뭐 그리고 학교 환경 영향, 뭐 이런 영향평가 심의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는데 요거를 한 번에 통합을 통해서 한 번의 심의를 통해서 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 번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융통성 있게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심의별로 의견을 조율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한 번에 조정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빨라진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딱 한 번에 끝난다 이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심의를 진행을 해보면 건축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넘어가면 건축 계획을 또 건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완화하는 차원인 거지 좀 더 이제 완화해서 빨리 하자는 차원인 거지 무조건 빨리 탁탁 끝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게 빨리 진행되는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시규제 완화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기존에 이제 용적률, 정비계획상 받았던 용적률보다 한 단계 정상행을 해주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보다는 약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정도가 최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이제 분담금 부분을 관리처분 시 확정하는 부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예외를 해서 좀 더 이제 수익성을 보장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사업장들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가나 공장 그리고 오피스 이런 부분들이 미분양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SH가 그 지원하는 그 공간 지원 리치를 통해 가지고 전량 감정가 수준으로 매입을 해서 미분양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이제 불식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된다 그러면 사업성도 보장되지만 혹시나 부동산 경기나 분양성이 떨어졌을 때도 분양성까지 사업이 착수되자마자 마무리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지원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한 인허가 부분을 제가 이제 앞단에도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게 구역마다 현황이 다 다르고 구역 주변 요건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요건들도 다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단축을 시키겠다는 의미인 거지 이게 몇 개월 딱 걸쳐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저도 정비사업을 몇 군데를 해봤는데 서울시하고 구청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업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단축을 해서 사업을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일반 정비사업보다는 좀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종전 개선되는 내용에서 개월수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역 지정되고 관리 처분까지 가는 부분이 좀 더 빨리 진행된다. 이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내용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세입자라든지 그리고 주택 세입자라든지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나 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이주 철거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신속성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추진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SH나 LH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진행이 원활하게 되거나 추진 효과가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H나 LH가 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면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조합 방식보다는 투명하게 좀 운영을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SH, LH가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공공에서 원하는 기본 계획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중재를 해서
최대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센티브는 앞단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SH나 LH가 역할 조정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공공의 의견에 맞게끔 좀 더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로서 사업을 좀 부드럽게 이행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은 이런 설명회들을 좀 더 이제 많이 진행해서 주민의 이해관계를 높이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좀 이제 밀착해서 좀 더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늘도 이 내용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설명회가 준비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8월 4일날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예정구역하고 해제구역까지 이제 요번에 공공재개발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초까지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9월에는 이제 후보지를 공모를 해서 11월쯤 이제 후보지를 선정을 할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구역 지정된 사업장들만 사업 참여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11월부터 이제 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예정구역이나 해제구역도 지구 지정 절차를 받기는 할 겁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주거 정비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역 지정된 사업장들보다는 그런 기관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지정함에 있어가지고도 당초의 기본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공모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러한 절차를 사업장들에 대해서 해제구역이라든지 예정구역이라든지 구역 지정에 대한 그러니까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게 구역 지정에 준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모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인 건데 아마 요 앞단에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 구성 이런 부분들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되신다고 하시면 조합 설립에 따라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의 공문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된 내용만 포함을 했는데 예정구역이나 해제구역도 포함해서 주민의 10% 이상의 사업 참여 의향서를 통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주민 10% 이상은 어차피 정비구역 그러니까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신청 요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공모가 이제 공고가 뜨면 공모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주민의 10% 이상의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아서 신청을 해주시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좀 마칠 건데요. 내용은 끝났습니다. 내용은 끝났는데 정비사업 자체가 워낙 또 복잡하고 초기 사업장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정비사업을 진행되는 뒷단의 내용들이 설명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추진 주체가 생기시는 구역들도 많으실 텐데 추진 주체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시면서 저 10% 이상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꾸리는 게 아마 오늘 계신 분들이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나눠드린 아마 리플릿이 있을 텐데 리플릿에 따라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요새 좀 사업량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락이 좀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락드려도 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 6월 17일 대책 그리고 8월 4일 대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설명을 마치고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정도에 본 분인데요. 저희 구역은 재개발을 다시 신청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공공 재개발 얘기를 써보니까 지금 재개발 신청할 때는 서울시에서는 주거 정비 기준 70점이라는 요건이 이게 조건이 일단은 그 충족이 돼야 되는데 네. 보통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이제는 구청에서 주거 정비 기준 70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2025랑 지금 공공 재개발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거기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주민 10% 이상 사업 참여 의향서를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공공 재개발 전에 정비구역 지정 받을 때도 사전 타당성 할 때 10% 주민이 하는 그런 절차는 있어요. 근데 여기 되면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2025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우선시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 보여요. 지금 절차적으로 잘 움직이는 사안인데 공공 재개발로 다시 재개발을 신청하는 거랑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담당자를 만나서 좀 얘기를 그 전에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2025는 확립된 견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번복하기 힘들지 않느냐 했을 때 그렇다면은 저분은 큰 실효성을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통 제일 힘든 게 사전 타당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의계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 집행도 16개월 걸리는데 구청이랑도 또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적용될지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또 입법적으로 보완을 쌓아질지 LH나 SH에서 좀 신뢰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의문이 들어가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LH나 SH가요 공공 재개발을 갈 때 어떤 LH나 SH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저는 재개발 주민들을 위한 형편도 있겠지만은 LH, SH 수입 산업인데 여기에 들어보면 LH, SH가 수입적인 사업은 지분 정도 떼놓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도 좀 투명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신 걸로 이해했고요. 주거 정비 지수를 통해서 이제 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요 활성화지구 절차랑 어떻게 연계되는지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실 것 같고 두 번째는 SH, LH의 수익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답변을 드리면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법률도 따르지만 서울시의 기본 계획도 당연히 따릅니다. 요번 내용도 정합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의 10% 사업 참여 의향서는 처음에 진행할 때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때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후에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한 절차를 어떤 식으로 좀 기간을 단축할 거냐 요 포인트가 아마 질문이신 것 같아요. 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하는 기간이 워낙 좀 기간이 행정적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SH, LH 국토부 통해서 주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빨리 해나갈 거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서는 SH나 LH가 뭐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뭐 구청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사업 시행자 예산 구성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전에 이제 SH, LH는 예산을 마련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조금 단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뭐 사업 진행을 하면서 뭐 정비업체라든지 아니면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기간 자체는 좀 더 행정적으로는 단축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법률도 당연히 이행하는 거고요. 2025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도 그대로 이행하는데 그거를 SH가 그리고 LH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기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SH와 LH의 그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주민하고 협약을 하는 부분에 따라서 결론이 납니다. 뭐 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SH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부를 받는데 수수료를 배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초에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갔을 때보다는 분담금을 낮추는 거는 보장을 해주는 구조로 갈 거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차익 중에 일부만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인 건데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수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에 대한 배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확정 수익 제도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관리 처분 시 최초에 이제 민간 재개발보다는 약간의 분담금이 낮아지는 효과의 수익을 보장을 해드리고 분담금이 늘어날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SH나 LH 그리고 이제 주민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익 배분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도 검토 중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역마다 좀 여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요약을 말씀드리면 분담금 부분은 민간 재개발 대비 낮아진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는 그 차익에서 어차피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춰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SH의 중간 역할, LH의 역할에 따라서 수수료가 좀 배분되더라도 주민들의 분담금에 크게 부담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 손들어 주시는데 네 분 이제 순서로 우선 순서로 이렇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앞에 계신 분. 저는 질문이 간단한데요. 여기 후보지 선정 평가에 있어서 인천구역의 주택 수요라든지 낙구도라든지 사업의 공공성,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하여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군데가 예를 들어 신청을 하면 도대체 한 몇 프로 정도를 보고 계시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전적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점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충족하면 다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어떤 블랙박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모르는데 그 자체 내에서는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서 탈락하는 데가 잘 납득을 못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두 가지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물량에 관한 내용이신 것 같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량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정비 사업의 목적 자체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하고 신속한 주거 정비인 건데 이런 재개발 사업이 너무 많이 몰려도 안 되고 너무 안 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물량은 최종적으로는 공모에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정비 사업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정 물량이 나오는 물량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그 기간에 맞춰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안고 가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 저희도 이제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구역 지정된 곳은 대략적으로 좀 감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제구역하고 예정구역 자체는 주민 10% 이상 참여 동의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진행하는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실지는 저희도 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에 들어오는 숫자에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물량은 이제 산출이 될 것 같고 그거랑 연계해서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다들 정비사업 하시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은 개별 사업장마다 특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아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다들 어느 정도 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어떻게 선정됐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아마 결과가 나오면 그런 순서대로 됐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별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약간은 현재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에 어떻게 선정됐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이해하시는 걸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아까 네 분 먼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성북 5구역에서 왔습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어제 그 설명이 하신 그 기사에 난 거 봤는데 메이저급 시공사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간에서 메이저급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공사비 자체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하시면 이름만 대기업 브랜드를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공공 재개발을 LH나 SH가 공공의 역할로 이제 대신하신다고 저희 그 구역을 대신해서 하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LH나 SH가 사업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그 발표자님 말씀으로는 수수료나 보수가 있겠죠. 사업자이시니까요. 근데 기사에 난 걸 봤는데 4%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공사비의 4%라고 하면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예산을 해서 한 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평당 500만 원 정도 추측을 해서 한 2천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4%라고 가정을 할 때 80억의 수수료나 보수가 SH나 LH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수가 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LH나 SH가 저희 구역 사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그 참여 의향을 밝히면 LH나 SH가 그 사업지 중에서 선택해서 저희를 선택을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는 LH와 SH 두 기관의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에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저희 구역분들이 선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내용은 이제 그 기사에서 났었다시피 시공사는 이제 주민들이 선택하지만 수준을 낮추는 거 아니냐 요거가 한 질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수료 내용 얘기를 떠나서 SH나 LH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도시규제 완화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물론 이제 SH나 LH가 참여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건축비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기존의 이제 민간 재개발 수준 이상으로 좀 건축 수준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운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건축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SH나 LH가 다른 사업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할 때는 그 조건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는데 도정법 사업에서는 정확하게 민간 재개발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 내용의 목표가 어느 정도 건축 수준은 상향시키겠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좀 올리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행자를 SH냐 LH로 어떻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SH가 하고 LH하고 경쟁하는 구도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국토부랑 서울시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도 아니듯이 SH나 LH가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다만 한 개 사업장에 두 가지 시행자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누가 됐건 결정은 날 건데 현재는 좀 고민하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선호하는 시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현재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후보지가 공모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 이제 시행자를 배분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논의를 해서 공모 때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니까 공모 지침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좀 확인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질문 아까 해주셨던 같은 구역에서 왔는데요. 저희 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난 단계에서 구역 개설을 통한 매우 이제 드문 사업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노후도나 고료율 이런 건 다 충족이 됐고 핵이 강한 이유는 좀 오래 끌다 보니까 동의율이 조금 떨어져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동의율이 굉장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 기사 이런 데뭐 나온 거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제외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구역 해제를 당하다 보니까 빌라업자들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 소규모 빌라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가 한 7평, 건평이 한 12평 정도 이런 빌라를 막 쪼개기를 주택 좀 큰 걸 구입을 해가지고 뭐 20세대, 16세대 이렇게 막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 도정조례를 보면은 우리가 분양하는 최소 평수의 감정가에 달하지 않으면 이게 분양권이 안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도정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분양권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받는다 그래도 뭐 제가 보면 분양 평수가 12평, 13평 이런 거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막 그런 걸 선전을 하면서 막 빌라업자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저희도 힘들고 빌라 구입하시는 분들하고도 마찰이 앞으로 민원도 생길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고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뭐 아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게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법률과 기본계획이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게 결론은 이제 주거 정비 지수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노후도가 연계가 되는 건데 신축 빌라가 날릴 때는 부분이 노후도랑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통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나중에 후보지가 선정이 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택에 대한 이제 조합원들의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현재 조례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그리고 최소 평수라고 했던 부분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최소 평수에 대한 부분은 토지 면적이 최소 평수인 건데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가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권리 관계가 확정이 되면서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분양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신축 빌라 부분이 난립을 하는 부분은 주거 정비 지수라는 부분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현황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 타당성 검토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당성 검토라는 부분은 주거 정비 지수랑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노후도 신축 빌라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이런 거는 다 연계가 돼서 후보지가 선정이 될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정비 지수는 70점 이상 이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지는 사업장이 구역 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네 번째 질문자 확보 추가로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 차례죠. 네. 네 번째가 어디였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저쪽 끝이었던 건데. 안녕하세요. 양천구에서 온 윤정효입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의 똑같은 입장일 텐데요. 왜냐하면 그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예전에 그 해제된 기업도 많고 뭐 취소도 되고 이랬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 2종 혼재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기본 용적률이 200%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20% 확대해서 120% 한다고 해도 200%대 초반, 250%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뭐 50층 올라간다, 뭐 360%가 온다, 뭐 이런 거 많이 떠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그 민심이
민심이나 지금 매스컴에서는 많이 부정적으로 이거를 공공 재개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종, 2종 지역 그래서 개발하기 어려웠던 이런 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꼭 20%만 해가지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참여율이 전혀 주민이나 다른 조합들이 참여하는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는데요. 임대 20% 이상, 전체 세대 20% 이상하고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50%를 전세, 지분형, 공공임대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아까도 설명에서는 공공임대라는 그 밑에 50%에 그 20%라는 거를 20% 이상이라는 게 포함된 건지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팜플렛만 보면 공공임대 20% 그러니까 임대 전체 세대 20%를 가져가고 나머지 인센티브로 해서 늘어난 거기에 분양분의 50%를 또 다시 전세 지분형 공공임대로 구분하는지 이거를 좀 정확히 해줘야 보통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이 집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거를 들어야 아는데 저도 두 번째 들어도 긴가민가한데 이거를 홍보 동영상을 구청이나 이런 데로 내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지 또 오픈되어 있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나 이거를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이 진짜 정부에서 하는 좋은 계획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신 것 같고 공적주택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두 번째 질문이신 것 같고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정비사업 자체가 도정법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역할이 아마 그런 역할이 될 건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뭐 분담금을 낮춰주는 부분, 뭐 수준을 상향시키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다 받아들일 테지만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법률 제도를 공공기관에서 바라보는 법률 제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제가 중간 조정하는 역할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비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법률 자체도 어렵지만 서울시의 상위 계획을 다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에 이해를 해주신 부분이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정비사업을 할 때는 뭐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정비사업은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높이 관련해서는 뭐 경관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만족하면서 정비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할 때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수준 이상의 정비계획이 안 나온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계획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규제 완화라는 부분은 저희나 서울시나 국토부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그런 전반적인 도시계획적인 틀을 보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기본계획에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언론 발표도 되었지만 뭐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도피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요거를 연계를 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도 이제 층수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그리고 중심지별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지금 언론에 대한 대응도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은 기본계획은 따라야 된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용적률이나 용도지역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역별 특성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 내에서 좀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이나 뭐 주택 공급하고 연계해서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적주택 비율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신데 이 부분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다른 분들도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공적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그리고 수익형 전세 그리고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은 헷갈리니까 빼겠습니다. 이거는 조합원 분양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 공공임대의 숫자는 그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요구하는 재개발 임대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른 세대수, 그 세대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 요 어려운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족한 세대수가 있으면 요 수익형 전세로 충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세대수를 좀 구분해서 어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정비계획이나 건축계획을 짜보니까 1000세대가 나왔고 토지 등 소유자가 500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재개발임대 비율, 뭐 예를 들어서 15에서 20%로 다시 한번 고시가 날 텐데 20%라고 편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전체 1000세대 중에 20%, 그럼 200세대는 민간 재개발이 됐건 공공 재개발이 됐건 200세대는 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합원 500명, 공공임대 200, 그러면 700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 머릿속에 좀 담아주시고 조합원 분양분 500개를 제외한 주택의 50%, 250개죠. 그러니까 250개가 앞서의 재개발인데 200개, 요거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수익형 전세는 더하기 빼기 해보면 50개 남죠. 50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구역별로 세대수가 다 다르고 건축계획이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조합원의 숫자가 500개가 안 나오고 50%가 안 나온 데도 있을 거고 더 나온 데도 있을 거고 그런 사항들은 여건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제가 편하게 1000세대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구역별로 건축계획별로 세대수는 달리 적용될 거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공적주택을 보시면 뭐 어제 발표난 거 어제 언론 보도 낸 거 중에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50%가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났는데 1000세대에 50% 그러니까 500세대 정도 개념으로 공공임대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공공임대는 앞으로 고시될 공공임대 비율 그대로 이제 세대수로 가져오는 거고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요 수익형 전세로 충당된다. 이렇게만 충당이 되더라도 분담금은 아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를 받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도시규제 완화까지 받으면. 그래서 분담금 자체는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이 공적주택 확보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대수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사업장별로 건축계획이나 도시계획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받아보시는 게 더 이해도가 더 높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연계해서 저희도 이제 공공재개발부라는 게 이제 SH 내에도 조직이 신설이 되었지만 지금 이제 사업장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재개발만 목표로 하는 물량이 4만 호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뭐 이런 설명들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6월 17일 그 부동산 대책에 이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돼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보시면 6월 17일 그 부동산 대책 내용에 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좀 죄송스럽지만 그 내용이 좀 어렵게 설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대책 내용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전화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매번 또 전화하는데 응대를 다 정확하게 못 드리는 점은 뭐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질문 그렇게 마치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전반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공모까지 변동사항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대책 발표고 입법이라는 과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 자체에서 전문가들이나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은 최종적인 내용은 결은 유지되겠지만 좀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성북 1구역의 정원수원입니다. 성북 1구역은 건축행위 제한이 풀려서 노독 부족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요.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공공재개발 참여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해제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은 건축행위 제한이 풀려 재개발 법적 기준인 노후도가 부족하여 재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공공재개발 시범부지 공모 선정에서 건축행위 제한이 풀린 곳을 우선으로 고려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건축행위 제한을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가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북 1구역은 지금 서울시 구역지정 계획안을 제출하여 지금 부서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 시범부지 공모에도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절차가 다른 두 사업 방식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 성북 1구역에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공재개발 시범부지 공모에 선정이 안 될 경우 구역지정률에도 받아서 이 건축행위 제한을 좀 해서 노후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업 방식을 두 개 동시에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축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주권 권리 선정 기준일을 현재 정비구역 지정한 날에서 공공재개발 선정 고시일로 좀 변경이 가능하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어렵네요. 네. 첫 번째 내용이 행위 제한을 별도로 한번 할 수는 더 없는지, 그리고 행위 제한이 풀렸을 때 두 번째가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활성화 지구 절차랑 중복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번째가 입주자 권리 선정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고시일 기준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법률 부분하고 기본 계획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불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행위 제한은 이제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면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행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법률 개정까지 수반된다 그러면 공모까지는 또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행하기에는 저희 역할은 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성북 1에서 서울시나 국토부 쪽으로 많이 제안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도 결국에는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위 제한이 풀려가지고 재개발 자체가 부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먼저 우선해서 배려해 줄 수 없냐는 말이에요. 공모 선정. 네, 그래서 아예 부산되는 아예 못하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지로 제가 질문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구역 특성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보다는 이제 서울시에서 담당 과에서 충분히 이해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선정할 때 그 서울시 국토부 SH, LH 합동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구역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이 될 거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먼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장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정비 지수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주거정비 지수가 충족되는 사업장으로 일단은 사업장은 선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정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문제점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구역별 현황들도 다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장은 선정이 될 거고, 일단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 지수가 충족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장은 선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답변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 지구랑 구역 지정 절차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지구가 구역 지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고, 활성화 지구가 지정되면 구역 지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장마다 특별한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공모지로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절차가 이루어질 거고요. 활성화 지구가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하면 그 부분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 지구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는데 구역 지정 절차가 이행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절차가 빠른지를 감안해서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는 문제일 거지, 이게 중복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입주자 권리 선정 기준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역 지정 때 권리 관계가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 절차랑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택공급